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톡톡 사연 경청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찌 살아오셨는지 톡톡 사연을 통해서 아주 편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어서 이토록 기술이 좋아진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든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세상이 이토록 바뀔 것이라고는 어렸을 적에 상상도 못했던 듯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촌놈이었거든요. 따라서 저의 오랜 지기들도 다 함께 촌놈들이었답니다. 다들 엇비슷하게 살았던지라 동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냈던 시절이었어요. 코올리게 어린 시절에는 특히나요.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 성격이라든지 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비슷한 셋이서만 똘똘 뭉치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름 삼총사였네요. 거의 1년 열을 삼총사끼리만 쏘다녔는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사실은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기였죠. 저는 국민학교를 나온 학생이건만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가 이쪽이 입에 더 잘 붙네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분 있으신가요? 제 주변의 지인들은 대체로 초등학교라고 많이 말하고 가끔 국민학교로 혼용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이래서 제 지인인가 봅니다. 끼리끼리예요. 또 신기한 점은 제가 유독 제 나이를 곧장 헷갈리고 하는데 제 지인들도 거의 이럽니다.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이렇게만 바로 나이를 대답할 줄 알지 정확히 몇 살인지 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 주변만 이러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으신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나이 계산이 서툰 것에 이어서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날 이때껏 살면서 많다고 자부할 인연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당발이 되기에는 부족한 제목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대신에 제가 막역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인연들이 소수 존재하는 것에 감사한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었을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제가 인생에서 최고로 충격을 받은 일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삼총사 셋이서 모두 한 반이었던 바로 그 반에 누가 전학을 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학급마다 학생들 머릿수가 촌동네임에도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학생이 얼른 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것이 이상해 보였던 듯 싶어요. 저 자식은 제법 생김새도 멀끔한데 왜 친구를 못 사귀지? 멀끔해서 다들 재수없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들 그 전학생을 기피했던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그 전학생이 아무하고도 안 친해지려고 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전학생은 이곳으로 결코 전학 오고 싶지 않았는데 집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것 때문에 무척 속상해하면서 계속 울적해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내막을 알고서 삼총사 중에서 가장 쾌활했던 김진수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죠. 뭐야, 계집애도 아니고 성격이 왜 저러냐? 어울려 놀기 힘들다. 그러자 큰 외침을 들은 그 전학생이 모른 척 넘어가지 않고 즉각 발끈하더군요. 웃기지 마. 누가 너희더러 놀아달라고 했냐? 제법 성질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끼리 오호 하면서 신기했었죠. 그 전학생은 저희 삼총사를 무섭게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학교에서 단체로 서울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과연 장소가 어디였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목적지는 바로 남산타워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엄청난 여행지라고 생각하게 됐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촌동네에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게 나날이 발전한 것이지 원래부터 삐까번쩍 길이 여러 방면으로 잘 나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의 일정이 무려 당일치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아침 새벽에 했었어요. 동네 어귀에서 꼬꼬대 꼬꼬 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가 날 때 이미 저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건 집집마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까지 간다는 것에 모두가 설레서 잠을 설쳤던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순수함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마다 도시락을 꼭 싸들고서 집합한 뒤 버스를 탔었죠. 그런데 제 눈에 전학생이 어쩔 줄 모르는 듯한 모습이 보인 겁니다. 버스를 타면 당연히 짝이 필요하잖아요. 둘씩 앉으니까 저는 일단 삼총사 중에 두 명이 같이 앉도록 제가 양보를 해서 혼자 자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갈피를 잃은 전학생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죠. 야, 너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 우리 오늘 다 같이 다니자. 뭐? 싫어. 난 너희하고 안 어울리기로 결심했어. 사람이 선심을 섞건만 대뜸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황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전에 저희 삼총사가 본인을 놀린 것이 두고두고 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 뒤편에 앉은 진수가 코웃음을 쳤죠. 저 자식 크게 삐쳤나 봐. 저런 모습마저도 정말 계집애 같다. 또 놀림을 받자 그 전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선생님께서 버스에 오르시며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아직도 자리에 안 앉고 있는 놈은 대체 뭐냐면서 그 전학생의 머리통을 후려치셨죠. 잔말 말고 금말하는 녀석 있다면 나에게 몽둥이 찜질 받고 싶은 것으로 알겠다. 순식간에 눈앞에 별이 보인 전학생은 해롱해롱해져서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불만이 가득한지 혼자서 한참을 투덜거리길래 제가 넉살 좋게 먼저 인사를 건네줬죠. 미친 거 있어도 풀어. 잘 지내보자. 잘 안 지내면 어차피 너만 손해야. 그러자 정말 의외로 그 전학생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알았어. 정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잘 지내줄게. 너 김태용이지? 아니, 권태용이거든? 누구 맘대로 나를 김씨로 만드는 거야. 김씨는 우리 뒷자리 두 놈이 김씨들이고, 아, 너 최씨지. 최인철. 우리 오늘부터 친구 된 거다. 뭐? 최인철? 최인철이 아니라 최민철이거든? 너야말로 누구 맘대로 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열흘 밤낮을 고민해서 지어준 내 이름이야. 그래? 나는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같이 머리 맞대고 한 달 내내 고민해서 내 이름 지어주셨는데 권태용이 그렇게 해서 나온 엄청난 이름이야. 제가 씩씩하게 말을 받았고 당연히 농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학생, 아니 최민철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던 모습이 유달리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입이 풀려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갔습니다. 유쾌한 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학급의 친구들을 태우고 앞에서 먼저 가던 버스가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와 박았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문제는 그 사고 현장을 미처 보지 못하고 달려온 다른 차가 사고를 일으키는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도로가 아주 꽉 막혀버렸어요. 한참을 오도 가도 못했고 화장실 가고 싶다며 얼굴이 노래진 친구들도 덜어 생겨났죠.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안에서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전부 추억이라는 이름 하에 놓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요. 일정보다 3시간 이상이나 늦게 남산타워에 도착하게 됐고 신기해하고 좋아할 여유도 없었죠. 당시에 학생들에게 전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했었더랬죠. 학생들은 쉽게 구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밝은 색으로 말입니다. 남산타워의 기대가 무척 컸던 어떤 친구 한 명이 자기 모자로 눈물진 얼룩을 벅벅 닦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버스 안에서 오줌을 살짝 지르기도 했던 바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장 모여 앉아서 도시락 먹으라고 지시하셨고 모두가 허겁지겁 먹어댔죠. 최민철의 도시락이 가장 그럴싸했습니다. 단박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최민철이 선뜻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야, 서로 바꿔 먹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하자. 어때?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삼총사가 신이 나서 최민철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어요. 잠시 후 최민철은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부스럭거리더니
모자로 눈물을 닦던 친구에게 슬쩍 다가가 그걸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먹을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최민철 이 전학생 자식 좀 봐라. 굉장히 좋은 자식이었잖아. 저는 저를 포함한 삼총사가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튿날부터 저희는 삼총사가 아니라 사총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삼총사 녀석들에게는 비밀이었으나 저는 최민철 이 녀석이 금세 가장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매번 안 그런 척 툴툴대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던가요? 최민철도 그랬었나 봅니다. 아닌 척 하면서 배려를 발휘하면 최민철의 모습은 성격 나쁜 놈들의 눈에는 하는 짓이 재수없다, 계집애스럽다, 이렇게 보일 만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놈들에게 한결같이 너나 잘해 라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싸움의 공식 중에서 선빵을 치면 필승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기세 좋게 확 대꾸하면 상대가 흠칫해서 꼬리를 말고는 했죠. 그런 저를 최민철은 신기해했고 고마워했으며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저를 점차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최민철이 처음 전학을 왔을 때의 감상 같은 것을 제게 들려줬고 반대로 최민철은 그때 당시에 자기 기분을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두 사람은 최고 절친이 됐죠. 사총사 안에서도 가장 서로가 잘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된 줄 몰랐던지라 의외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최민철과 노는 것이 특별히 즐거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 녀석은 대체로 좀 세심하고 조용조용한 면이 강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노는 것에 잘 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한참 지키고 있었어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중학교에 가서 친하게 지냈죠. 시커먼 남자놈들만 득실하던 중학교에서 최민철처럼 감성이 뭔가 섬세한 녀석은 쉽게 재수 없다는 평가를 듣기 일쑤였죠. 그럴 때면 제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심하게 처맞을 일 없이 지금까지 버틴 것 같다. 야, 진심으로 고맙다. 세상 무슨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다 하냐? 내 생일이라고 특별히 이상한 소리 해주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제 생일날 최민철이 선물을 건네주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선물은 바로 모자였습니다. 아주 폼나는 모자요. 비싼 것이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바로 모자를 써봤고 그날 찍은 사진 속에서 저는 모자 아래로 드러난 인매로 진한 호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뻤거든요. 초반부터 눈치를 챈 바였지만 최민철의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거나 유세를 떠는 녀석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최민철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저를 최민철은 꿰뚫고 있었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가 갈라졌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우정만큼은 여전했답니다. 최민철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 3번 편지를 보냈고 저는 2번 답장을 보냈습니다. 낯간지러워서 처음에는 답장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저에게 화를 내는 내용을 보내서 제가 그때부터는 답장을 보낸 것이었답니다. 당시에는 사실 맞춤법에 큰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냉큼 쓰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영영 비밀이었지만요. 저는 대학 대신에 직장을 다녔으며 최민철은 대학에 갔습니다. 각자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종종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던 듯 싶어요. 사총사가 회동할 때면 다리 기울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부딪혔어요. 어른이 된 최민철은 여전했죠. 미묘하게 어딘가 섬세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결코 자주 만나지 않는 사이였음에도 가끔 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편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최민철을 따로 불러서 술이 아니라 밥을 사주었어요. 그 자리는 제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를 보여주고 결혼 소식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쪽은 나랑 2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야. 민철이 너는 얘기만 들었고
지금 내 여자친구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지? 올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 아,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태용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야, 민철아.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잖아. 우리가 다 국민학생이었어. 초등학교로 명칭 바뀐 지 그렇게 얼마 안 되었다, 짜샤. 제가 넉살 좋게 말하자 최민철이 답지 않게 씩 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빛은 제 아내를 향해 있었어요. 아내 또한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제가 결혼할 사람과 제 절친한 친구가 서로 좋게 인사를 나눈 그 자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저는 많은 축하를 받으며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었죠. 단출한 예식장이었지만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민철이 아주 근사한 정장을 빼입고 와서 다른 친구 녀석들이 네가 새 신랑인 줄 알겠다며 농담조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유복한 집안 환경과 다르게 검소하게 하고 다니는 최민철이 제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멋지게 빼입고 왔다는 사실에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감동이기도 했었네요. 첫째가 금방 들어서서 이듬해 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고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이 저는 가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아내도 비슷하게 느꼈던 걸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애들도 내가 다 봐야 하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심지어 나는 일까지 다니잖아. 그러면 대체 당신이 하는 건 뭐야? 아, 나는 당신보다 일을 밖에서 더 오래 하고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벌잖아. 아, 제발 그런 식으로 짜증내는 것 좀 그만해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진이 빠지는 줄 알아? 짜증내는 것도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매일같이 들으니까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 같다. 화병이라 그랬어? 아니 진짜로 화병 걸린 게 누군데?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애들 다잖아. 애들 곤이잖아, 애들. 아, 당신 소리 지르고 싶어? 집이 작으니까 그런 거야. 집만 컸어봐. 이 정도 소리 지는 것 가지고 애들이 자다 듣고 깰까 봐서 걱정을 안 했을 거야. 아, 우린 대체 언제 아파트로 이사 가? 우리 평생에 아파트라는 게 있어? 아내의 짜증 그리고 불만은 점점 더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와 있으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본인의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어서 저를 경악시켰어요.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벌써 수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고충을 제가 회사 사람들과 나눌 건 아니었기에 당연히 제 가까운 친구들과 나눴죠. 특히 저와 잘 통하는 최민철에게 말이에요. 이혼이 좋은 글씨라 여겨진 것도 옛날 일이야. 이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혼이 절대 흠잡히는 과거가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거 아주 괜찮다고 봐. 애들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부모가 싸우고 사이 안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애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어. 저도 제 자식이 걱정이었습니다. 점차 자기 엄마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고 제가 집에 오면 안심이 된다는 표정을 짓는 제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군다나 제 부모님과 아내가 몇 번 크게 싸우기까지 했거든요. 더 이상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고 아내와 결국 갈라서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이혼을 반겼으며 두 아들은 제가 키운다고 그랬더니 그것만은 아쉬워하는 눈치였죠. 아내는 자기 자식을 뒤로 한 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이후로 전혀 왕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엄마가 우리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울해했고 한편으로는 그럴 거라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여서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이혼한 아내가 제 연락을 철저히 피한 것인지 도통 연락이 안 돼서 간신히 처가 식구들을 통해서 아주 가끔씩 아이들이 소식을 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두 아들이 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많아졌죠. 제 부모님은 저에게 재혼을 하라고 하셨으나 저는 자식들이 우선이었기에 혹시라도 제 자식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재혼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이혼한 아내를 찾아갔어요. 애들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싶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결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어렵사리 찾아간 처가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했습니다.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 애들 엄마가 죽었다니요. 아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가 오래라니요? 아유, 이복의 권서방,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딸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잘 지냈고, 그날도 데이트하러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명을 달리했어. 아유, 죽기 전에 간신히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절대로 자네하고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화장을 내서 우리 딸이 좋아하던 그 남해 바다에 보내줬어. 자유롭게 바닷바람 타고 여행 중일 거야.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충격 속에 휘청거렸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에게 저를 보는 것이 괴로우니까 앞으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애들 소식만은 1년에 2번 정도 전해달라고 부탁을 남겼죠. 거절할 도리가 없어 그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들에게는 엄마가 아주 멀리 여행을 갔다고 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더욱 꿋꿋하게 두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내리라 다짐했죠. 열심히 일상을 살아나갔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많았지만 가끔씩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며 부딪히는 술잔 속에서 시름도 함께 날려버리곤 했죠. 친구 녀석들은 다 여전했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놀라면서 실망하면서 동시에 수긍을 했던 한 가지는 최민철이 저희 몰래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부끄럽고 멋쩍어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최민철의 변명은 그 녀석다워서 왠지 그 앞에 대고 진지하게 화를 내기도 어려웠답니다. 최민철이 결혼한 여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최민철이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상하게 받기 전부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야, 태용아, 큰일 났다.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다. 놀라지 말고 들어. 네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놀랄 지경이다. 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전화질이야. 그것도 이런 시간에. 내가 아까 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지. 자기 지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그러면서 죽은 지인이 옛날에 살았다던 곳, 나왔다던 학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떠오르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궁금해진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면서 나보고 혹시 최민철을 아냐고 묻는 거야. 뭐? 뭐라고? 임마,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최민철이라니. 우리가 아는 그 최민철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설마 그래. 혹시나 해서 내가 사진을 받아봤는데 맞더라고. 태영아, 이거 어떡하냐? 민철이 죽었댄다.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서 지금 장례식 중이라는데 너무 경황이었고 당황스럽지만 우리 가봐야 하지 않겠냐?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친구가 죽었는데 안 가보는 그런 정신 나가고 의리 없는 미친놈도 세상에 있다니. 당장 장례식장 어딘지 주소 보내줘.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최민철 그 녀석이 세상을 떠나다니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허무한 기분이 들었고,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오랜 친구인 저한테까지 연락이 돌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었어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중이라서 길도 안 막혔고 저는 착잡한 마음을 담아서 엑셀을 거세게 밟았어요. 순식간에 도착해버린 장례식장은 최민철이 산다는 지역에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최민철이 제가 사는 곳으로 종종 놀러와서 만났었지 제가 가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런 것마저 최민철이라는 사람이 지닌 특색이었어요. 쉽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오리무중인 사람이었죠. 마치 안개 속에 드리운 햇빛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햇빛, 그러나 내리쬐는 곳은 안개 속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떠나다니. 기가 막히면서도 호련히 떠난 게 정말 너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진다, 민철아. 너 정말 떠난 거냐? 왜 갑자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네가 전학을 오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운명이 기다릴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시절에 생각 없이 해맑기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막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제 발치를 내려다보며 잠시간 상념에 잠겨들었어요. 조용히 미리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채로 장례식장 안에 들어섰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에서 입구와 가장 가까운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몇 번 두리번거린 다음 곧바로 시선 끝에 걸리는 최민철의 영정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로 제 친구 최민철이었습니다. 그 최민철이 죽어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된 참이었죠. 참담한 심정으로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늦은 시각 장례식장은 적당히 고요했고 얼마 없는 조문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정 바로 근처에 주저앉은 자세로 초췌한 얼굴을 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었죠. 아주 잠깐 졸고만 있는 것이었던지 금세 정신을 차리고서 고개를 들다가 저를 발견하더군요.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고 저를 슬쩍 보자마자 이 여자가 힘겨운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오셨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조금 전부터 이상한 기시감에 휩싸여 있던 저는 얼어붙어 있다가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줄기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며 그렇게 인사하더니 천천히 시선을 올려 저와 눈을 맞추던 그 초췌한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했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왜, 어떻게. 아니, 정확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귀에 익은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지난 세월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이혼한 저의 전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리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당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분명히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살아있어? 그리고 왜 여기에 있어? 저는 순식간에 핏발이 선 눈으로 최민철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저는 끔찍한 배신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영정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 아내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란이 일어난 것에 다들 이쪽을 기웃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그게 아니, 난 대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아니, 분명히 연락을 안 했을 텐데. 연락이 안 가도록 분명히 해놨을 텐데. 그,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아, 그래. 그렇구나. 당신이 내 친구 최민철의 부인이구나. 그런 거구나. 나를 속였어.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내 전부인인 당신과 내 친구 최민철이 작당을 하고 나를 기만해 온 것이었구나. 아, 이제 알겠어. 어쩔 수 없었어. 밝혔다가는 괜히 당신과 우정만 깨진다고. 그 사람이 숨기자고 그랬어. 비밀로 하자고 그랬다고. 나도 동의했고. 그리고 그 잘나신 처가 당신네 집안 식구들도 전부 동의하셨다. 모두가 짜고 치면서 나를 속이고 바보로 만드셨다. 이 소리지 결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제 와서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 이미 벌어진 일? 시간이 많이 흐른 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다면 왜 나에게 민철이 녀석의 부고를 알리자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 장례식보다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경조사도 있나 보지? 어? 이토록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긴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나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내가 묻잖아, 지금. 맞아. 당신 말대로 그래. 떳떳하지 못했어. 근데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당신이 지금 와서 뭘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제 자식들의 엄마이자 전 아내였던 여자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때 부부로 살아온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그 여자가 사실은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질려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떳떳하지 못했고 저를 장례식장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한 적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도 말입니다. 대단하다 싶었네요. 다들 웅성웅성거리는 중이었고 그때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녀석이 있었어요. 제 오랜 친구들이었죠. 뭐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고 있어? 야, 태용아, 권태용, 우리 왔다. 아, 임마 민철이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소란인지 네가 얼른 우리한테 설명 좀 해줘라. 어? 어? 어라? 잠깐만. 저게 누구야? 아니,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보나? 저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던 친구 녀석이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민철의 장례식장인데 죽었다고 알고 있던 저의 전 아내가 보였으니까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내 녀석들은 경악에 차서 저와 전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를 해줬죠.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그 최악의 가정이 맞아. 너희들이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야. 친구 녀석들은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전 아내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민철이 훨씬 더 잘 살아서 돈을 쫓아서 그런 것이냐며 직설적인 비난도 튀어나왔죠. 더 나은 남자, 더 마음에 드는 남자 따라간 게 그렇게나 큰 대역죄라도 되나요? 다들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이곳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곳이에요. 잘잘못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전 아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민철의 영정사진을 집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 꽂았습니다. 전 아내가 비명을 질러댔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최민철의 모친께서 오셨습니다. 댁에 다녀온 것인지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그리고 반대편 손에는 누군가의 손을 쥐고 계셨고요. 최민철의 모친과 손을 잡고 함께 온 사람은 놀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빠 조문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아빠 영정사진은 왜 내팽개쳐진 건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전 아내와 최민철 사이에서 난 딸이었습니다. 놀라서 떨리는 자기 딸의 목소리를 들은 전 아내가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당장 최민철의 모친을 향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민철이 녀석이 가는 길을 보러 온 저는 권태용입니다. 저 기억하시겠나요? 어렸을 적에 2번 뵌 적이 있었고 아마 민철이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 것 같아요. 아이, 그런데 대관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아유, 이 늙은이는 자식 앞세운 것만으로도 지금 미칠 지경이고 간신히 기운 차리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서 더 신경 쓰는 일 생기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빨리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최민철의 모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아내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제가 바로 정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간 궁금했습니다. 옛 친구에게 밝히지 않고 조용히 몰래 결혼해버린 민철이가 왜 그랬던 것인지, 자기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조차 왜 공개를 안 해주며 산 것인지, 워낙 자기만의 생각과 개성이 강한 녀석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세상을 떠난 저랑 이혼한 아내, 애들 엄마,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는 어찌 잘 지내고 있을지 그것이 때때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든 궁금증을 풀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 그렇다면 내 아들이 우리 민철이가 그쪽과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며느리가 그쪽의 아내였다고요? 믿기 힘드신 모양인데 애석하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저희 애들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를 냈었기에 의심조차 한 적이 없었죠. 민철이는 아주 가끔 저를 만났어요. 함께 소주를 기울였고 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자식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눴고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민철이가 저와 이혼한 저의 자식들을 낳은 여자와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당연하게도 민철이는 제가 저 여자와 결혼할 때도 축하를 해주러 결혼식장에 왔었고요. 그때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최민철의 모친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으셨습니다. 전 아내가 최민철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고. 최민철의 모친께서는 넋이 나가신 채로 중얼거리셨는데 눈빛에는 경악과 경멸을 담아서 전 아내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전 아내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으며 잘못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해 댔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아서 재혼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진짜 사랑? 그래, 그렇었다고 쳐. 하지만 사람을 기만하고 바보 만든 거 그거 어떻게 해명할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들들 나는 속이고 기만하고 농락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전 아내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민철 씨의 모친께서는 현기증을 일으키셨고 신음하며 괴로운 숨결을 토하셨습니다. 옆에 선 최민철의 딸은 모든 전말을 이해하고서 충격에 빠진 채로 그저 전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죠. 전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제서야 가장 본심에 가까운 고백을 꺼내들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그랬어. 권태용하고 이제 그만 살라고. 자기하고 최민철하고 같이 살아달라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어. 그래서 당신하고 이혼을 했던 거야.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왠지 모르게 그런 예감이 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의 이혼 전부터 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떳떳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민철이 제 등에다가 그런 비수를 꽂았다니 배신감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이 재혼은 적극 찬성이지만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당신이 회방을 놓을까봐 그것도 걱정된다고, 차라리 내가 죽었다고 당신에게 거짓말 하겠다고 그러더라. 난 설마 그런 게 통할까 싶어서 반대했지만 이미 친정 식구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뒤였어. 그리고 민철 오빠도 그 거짓말에 동의를 했고, 그래야 당신과의 우정을 깨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서. 우리 나름 노력을 한 거야. 당신에게 딱히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어쩔 수 없어진 일이었으니까. 이미 우정은 애저녁에 깨진 거였는데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고? 어처구니가 없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글쎄,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으니까 알아서 하늘이 단죄를 내려줬구나 싶은데? 제가 최인철의 영정사진을 발로 차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아내는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이 됐습니다. 하늘의 단죄, 그 말에 압도를 당한 듯 했어요. 하늘의 단죄라니, 그런 엄청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로 엄청난 건 당신이고 최민철이겠지. 그동안 처가를 통해서 은근하게 아들들 소식을 알았겠네. 앞으로는 내 자식들의 안부를 전달받을 생각조차 하지도 마. 당신 자식들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연병할 옛 친구, 연병할 전 부인, 연병할 옛 처가 전부 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야.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최민철의 모친을 스쳐가며 짧게 목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친구 녀석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죠. 전 아내가 크게 오열하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던 것도 같네요. 새벽 늦게까지 하는 포장마차를 찾아서 술을 마셨어요. 애초에 우리는 삼총사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인생에 가장 쓰고 가장 달았던 술을 셋이서 진탕 마셨습니다. 자연스레 옛날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저는 친구 녀석들에게 사실은 옛날 그때에 제가 최민철과 몰래 둘이서 절친이 됐음을 털어놓았는데 이미 두 녀석이 다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몰랐었겠냐며 둘이 크게 웃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셋 다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 내가 알았던 내 절친한 친구 최민철은 어디로 갔던 걸까? 왜 변했던 걸까? 그저 친구보다는 여자였고 우정보다는 사랑인 녀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것인 걸까?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고 저는 최민철의 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저에게 약소하지만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도 전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최민철의 모친께서는 그러냐고 하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니 저의 전 아내이자 최민철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평생 안 보고 사시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에는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알고 보니 최민철의 부친께서 지병으로 오래 병환 중이셨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들으시고는 직접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은 내가 저승 가서 직접 따끔하게 혼을 내면 될 일이고 며느림은 지금 쳐내야겠지. 안 그러면 내가 속이 개운하지가 않아서 한 달 더 살다 갈 거 하루 있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탐탁지 않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그러자 최민철의 모친께서는
당신의 사돈 일가를 향해 원망과 비난을 남기신 뒤 전 아내와 연을 끊기로 하셨던 겁니다. 아, 안 돼.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 건 맞지만 홀렸던 것은 분명히 집안의 재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 절망한 전 아내는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고 최민철의 모친께서는 역시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느끼시며 뒤도 안 돌아보셨던 겁니다. 최민철과 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최민철 집안의 먼 친척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라고 얼핏 그렇게 들었네요. 모든 것을 잃은 전 아내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기적이었고 양심적이지 못했어. 지금 와서 나는 그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어보네. 사과를 참 빨리도 한다. 이미 늦었어. 소용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나한테 그랬지? 자기는 기만하더라도 자식들은 기만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 당신 말대로야.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당신이 한 소리가 맞더라. 그래서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졌어. 당신 혼자만 생각해서 나를 밀어내면 안 돼. 애들한테도 물어봐야지. 내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야지. 애들에게도 선택지를 주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나를 모른 척 밀어내겠다는 거야? 당신 인생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자라고 그렇게 친다고 한들 내가 애들 엄마라는 사실이 사라져? 절대 아니야. 전 아내가 이를 갈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뻔뻔한 사람이니까 제 친구와 눈이 맞아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살았던 것이겠죠. 저는 진심으로 미안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전 아내에게 이미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기 엄마를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이미 제 아들들에게 최민철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싹 다 전해준 바였습니다. 전 아내의 말 맞다나 저는 아들들을 속이고 싶지도 않았고 선택지 또한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혹시나 자기 친엄마를 아들들이 애틋하게 여겨서 보고 싶어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둘 다 똑같이 단호했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죽은 것처럼 하고 살아온 친엄마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편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제가 처가 식구들을 향해서 분노했듯이 아들들도 거짓말로 일관한 그 사람들과 앞으로 연을 끊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자식들이야. 내 배로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라고. 천륜이라는 게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직접 애들 봐야겠어. 만나게 해줘. 내가 만나서 직접 대화 나눠볼게. 직접 설득할게. 설득하긴 뭘 설득해. 당신이 치가 떨리게 싫다고 하는 애들에게 왜 또 상처를 안겨주려는 거야?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구나. 내 아들들은 결코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네 딸이나 어떻게든 잘 붙잡고 살아. 난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내 딸은 이미 떠났어. 영영 내 품에서 떠났단 말이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잘난 척가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즐겁게 살아봐. 외로울 때면 지옥불에 던져진 최민철을 떠올리며 옛 추억이나 회상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세월이 흘러서 죽을 때가 성큼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잖아. 전 아내 앞에서 저는 눈 하나 꿈뻑하지 않았죠. 제 친구 최민철은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이미 죽은 것이었고 제 전 아내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에 정말로 죽어서 영영 사라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해대기 시작했고 저는 냉정하게 그 앞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사를 갔어요. 전 아내가 저를 찾아왔던 것은 분명히 처가 쪽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니 이사를 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이사를 간 곳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훨씬 늘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의 유대감도 무척이나 끈끈해졌습니다. 후련한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도 생겼는데 서로를 매우 존중하면서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랍니다. 아마 결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상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잘 통하고 있고요. 두 아들은 각자 너무 훌륭하게 커주었고 아주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둘 다 어찌나 효자인지 저를 항상 1번으로 챙겨주네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끔 특히 남산타워를 볼 때마다 저는 과거 속으로 돌아가 생각 없이 해맑게 지냈던 국민학교 시절을 한참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안에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제 인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저는 국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국밥을 마지막으로 드신 게 혹시 언제인가요? 저는 국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얽힌 사연이 많아서 그냥 길을 걷다가도 국밥 가게만 보면 마음이 약간 미묘한 감정이 들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저한테는 외할머니였는데 아빠 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엄마와 아빠도 각자 재혼했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죠. 외할머니 집은 작은 섬에 있었는데 집 문을 열고 10분만 걷게 되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단골 손님이 정말 많으셨어요. 어부 아저씨들도 많았고 동네 주민들도 우리 할머니의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자주 들리셨습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 서로 다 아는 사이고 서로 정말 밥숟가락이 몇 개인 정도 아는 사이여서 제 딱한 사정도 잘 아시는 분들이셨죠. 그래서 포장마차에 오실 때 저 먹으라고 과자를 사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고 저도 제 인생에서 할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둘 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당연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버리지 않고 돌봐준 할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 학교에 인원수도 많지 않았고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다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제가 그중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섬을 나가 육지로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럼 할머니와 떨어져야 하니까 극구 반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와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그대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정말 정신도 없고 너무 슬프고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동네 주민 아저씨 아줌마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장례 절차를 알려주시고 부조금도 모아서 저에게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셨죠. 학교 선생님들도 미성년자 때 보호자 한 명 없이 살아야 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장례식 때 오긴 했지만 제가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엄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엄만 이미 재혼해서 자식도 있어.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저는 15년 만에 본 엄마에게 다시 한번 버림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당연히 공부는 하지 못했고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옆집 친구인 은지 어머님이 본인 집에서 살라고 하셔서 정말 고맙게도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어렸지만 그래도 저를 맡아주시니 부주금은 전부 은지 어머님께 드렸는데 은지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고
그대로 제 통장에 돈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제 곁에 아무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됐고 섬을 나와서 육지로 나오게 됐어요. 섬에서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제 원래 목표가 성인이 되면 육지로 나올 예정이어서 일부러 씩씩하게 섬을 나오게 됐습니다. 은지 어머님은 저에게 언제든지 힘들면 섬으로 오라고 하셨고 은지와 저는 육지로 같이 나왔어요. 은지는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이 있던 곳으로 갔고 저는 가장 가까운 광역시로 가게 됐죠. 아무리 서울이 아닌 지방이어도 평생을 섬에서만 살던 저에게 육지는 정말 넓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고작 20살이 뭘 알겠어요. 무작정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만 10번 이상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렸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장님이어도 꾀죄죄하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고 거처도 없는 20살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관을 들락거리며 최대한 일을 구해봤는데 일이 구해지지 않았고 정착하는 데 쓰인 부조금도 점점 바닥이 나서 하루에 우유 2팩으로 겨우 연명하며 여기저기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 있던 국밥집에서 저를 딱하게 여겼는지 일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심지어 그 국밥집 사장님은 저에게 가게 영업이 끝나면 가게에서 자도 좋다고 하셨던 아주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국밥이 생각보다 뜨겁고 아주 무겁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사회생활이었지만 처음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일해서 저 때문에 단골도 늘어나기도 했답니다. 사장님은 제 가정사를 듣더니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 부모님을 대신 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저는 그만 국밥을 어떤 손님에게 쏟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바로 실수로 이어져서 손님 허벅지 위에 뜨거운 국밥을 쏟았고 저는 너무 죄송해서 빌었는데 손님은 제 또래로 보이던 남자 손님이었어요. 세탁비를 드린다고 하고 최대한 얼음도 가져와서 열을 식히고 제가 할 수 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했는데 손님은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저는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손님은 태연하게 새로 나온 국밥까지 드시고 결제까지 하시고 나가셨어요. 사장님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넋이 나갔는데 그 손님이 다음 날에도 오시더니 그 다음 날에도 오시고 일주일 연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여기 국밥집 손녀냐고 묻고 아니라고 하니까 언제 쉬냐고 하더니 저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손님은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이름은 김태영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사장님은 저보고 너무 잘 됐다고 훤칠하고 착해 보인다며 꽉 잡아서 결혼까지 하라고 저에게 속삭이셨죠. 그렇게 저는 태영 씨와 사귀게 됐는데 태영 씨만 생각하면 정말 즐거운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국밥집으로 어떤 아주머니와 제 또래 여자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국밥을 시키지도 않고 다짜고짜 저에게 네가 태영의 여자친구니?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태영 씨는 4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고 유일한 남자라서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맞다고 했더니 태영 씨 어머니는 저에게 못 배운 애랑 우리 아들을 만난다니 본인이 너무 충격받아 살 수가 없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대신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저에게 저런 집에 시집 가면 저만 고생하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귄다는 이유로 일하는 가게에까지 쫓아올 정도면 말 다 했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태영 씨는 본인이 막내고 또 유일한 아들이라 누나들과 엄마가 본인을 많이 아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사랑하니까 서로 계속 만났는데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저와 태영 씨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저는 가족이 없으니 이걸 국밥집 사장님께 털어놓았더니 사장님은 이걸 어쩌냐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영 씨 집에서는 당연하지만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얼굴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찾아갔더니 정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들어와.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사라지라고. 태영 씨는 저에게 엄마가 화가 나서 저러시는 거라고 결국 허락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태영 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절대 시어머니는 굽히지 않았고요. 시아버지는 결국 그냥 받아들이자 했지만 시어머니는 근본도 없는 시골 애를 왜 우리 집 귀한 아들과 결혼시키냐고 저보고 사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 태영 씨의 강력한 주장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국밥집 사장님은 저에게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21살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정말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미웠나 봐요. 저도 아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고 그냥 저를 야, 너, 얘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렸듯 남편도 어렸는데 남편을 학교에 다녀야 하고 돈이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았는데 남편이 사남매라고 했잖아요. 그중 첫째 누나는 결혼했지만 남편과 처가살이를 하는 중이었고 아이까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누나 2명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총 한 집에 10명이나 살았답니다. 그 10명의 빨래와 요리를 저 혼자 다 하게 됐는데 정말 몸이 3개라도 모자란 일을 저 혼자 하려니까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밥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탁은 하나였는데 식구는 10명이니까 계속 저는 밥만 차려도 하루가 후딱 가더라고요. 차리고 먹은 사람이 일어나면 치우고 다시 차리고 치우고 와중에 청소도 해야 하는데 빨래도 어찌나 많던지요. 아이도 2명이나 있으니까 아이 빨래는 따로 하라고 해서 아이 빨래, 어른 빨래 나눠서 했더니 수건과 같이 빨았다고 저보고 근본도 없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보통 저에게 뭐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왜 안 했냐고 대뜸 화를 내셨는데 차라리 이것을 하라고 시키셨으면 어찌나 좋았을까요? 예, 밥을 안 해놓으면 어떡해. 곧 식구들 일어나잖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자고 있던 새벽에 저를 깨워서 부엌으로 데려가서 화를 내시며 밥을 왜 안 하냐고 등짝을 때리시길래 얼떨결에 아침을 준비하게 됐는데 저는 태어나서 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국밥집에서 일했지만 저는 주로 계산과 서빙 담당이라 주방은 가본 적도 없는데 저에게 당장 아침을 하라니까 너무 당황해서 일단 계란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했더니 저보고 달걀 아까운 줄 모른다고 화를 내고 밥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화를 내고 국이 짜다 싱겁다 매번 구박하셨죠. 아우 짜. 소금을 들이부은 거야. 아우 이거 맛이 왜 이래. 야, 이렇게 싱거운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예 간을 안 한 것 같네. 아니 국밥집에서 일했다면서 무슨 요리를 이렇게 못해? 아유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심지어 시누이들도 거들어서 저를 욕하니까 속상하고 서러워서 혼자 방에서 울고 있으면 또 쫓아와서 뭘 잘했다고 우냐고 그럴 시간에 바닥이나 닦으라고 걸레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고 저도 나이가 어렸으니 꼼꼼하지 못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다고 방바닥 한 10번은 닦은 것 같아요. 또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모든 짐을 제가 들었는데 무거운 채소나 고기를 사면 어깨가 끊어질 것 같지만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임신은 여자면 누구나 하는 거라며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죠. 또 제가 입덧이 되게 심했는데 입덧 때문에 밥을 차리다 자꾸 구역질을 하면 밥맛 떨어진다고 일부러 그러냐고 화를 내셔서 저는 입덧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것은 먹을 것으로 저를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시장에 가서 꽈배기를 사면 시어머니는 본인만 먹고 저를 주지도 않았고,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제가 하나라도 먹으면 식탐이 많다고 화를 내셨죠. 저는 임신을 했는데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들이 보면 임신한 줄도 모를 정도로 마른 상태를 유지하다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공주님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시며 다음번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안 낳기만 해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신생아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데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셔서 저는 신생아를 끌어안고 집 밖에서 달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집에서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에서 달래곤 했는데 그런 저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자기 욕 먹이려고 작정했냐고 저보고 정말 못됐다고 욕을 퍼부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고 집 밖을 나가면 정말 바람나서 나간 며느리 취급을 하시며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토로해봤지만 남편도 그때 똑같이 어렸고 또한 학생이니까 저를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했는데 현실은 이런 시집살이가 계속되니 어찌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며 번 돈을 본인이 맡아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이 옷을 사려고 시어머니에게 달라고 하니까 없이 결혼했으면서 양심이 없다고 화를 마구 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용돈도 없이 사탕 하나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 옷을 사주고 싶어도 당장 경제활동이 막혀서 수중에 돈이 없고 있던 돈은 다 뺏겨서 찾을 방법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첫째 시누이 아이의 옷을 저에게 주며 입히라고 하셨는데 정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옷이 아니라 무슨 저는 행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제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입혔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딜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면 채소를 사올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국밥집 사장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셔서 국밥을 마시듯이 먹었더니 사장님께서 너무 안타깝다고 저에게 용돈도 따로 챙겨주셨어요. 집에서 찬밥 취급을 받던 우리 딸을 사장님은 너무 예뻐하시고 제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봐주시기까지, 딸도 시어머니가 아니면 경기를 일으키며 울더니 사장님 품 안에선 편하게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키우다 저는 둘째를 가지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둘째는 아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침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는데 제가 시집살이를 견디기 힘들어서 나가 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은 딱 1년만 있다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나가더라도 돈을 모아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서 저도 딱 1년만 참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도 가끔 시장에 가서 국밥집 사장님과 대화하며 숨통을 틀 수 있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사장님이 병에 걸리셔서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장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옛 미신 중에 임신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국밥집 사장님은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 같았고 너무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크게 화를 내셨죠. 꼴값 떨지 말고 청소나 해. 가족도 아니면서 왜 이래? 그래도 저 처음에 정착할 때 도와주셨고 고마우신 분이세요. 인사만 하고 바로 올게요. 절대 안 돼.
그러다 내 손주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제가 아무리 울면서 빌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장례식장에 갈 수 없다며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반항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 끊기게 할 일 있냐고 저를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하셨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장님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들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요리하다가 실수로 태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을 보내고 저는 둘째를 낳게 됐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첫째 딸에 이어 딸을 또 낳게 됐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아들을 낳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출산 전에 그렇게 빌었던 성별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10달 동안 품어 낳은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저는 그래도 아이 성별이 무엇이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본인도 남자지만 아이 성별이 뭐 중요하냐는 주의여서 저희 부부는 그냥 아이라면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저보고 자꾸 딸만 낳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생명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딸이어도 좋기만 해요. 뭐라고? 내가 안 괜찮아.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저한테 뭐라 하는 것만 이해하겠지만 아이한테까지 뭐라 하시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는데 정말 아이들이 먹는 것조차 아까우셨는지 우리 첫째가 딸기를 먹자 그것을 뺏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아이가 먹는 딸기 한 알까지 아까워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가 친정이라도 있으면 터놓기라도 할 텐데 친정도 없었고 심지어 저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욕할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 사정을 안타까워해 주던 국밥집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제 상황을 터놓을 수도 없고 정말 슬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시댁에서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이라 저는 정말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게 됐어요. 시누이들이 저에게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또래라서 같이 살면 외로운 마음은 들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나가니 저는 시어머니와 집에 둘이 있게 되는 날이 많아 힘들었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첫째 시누이부터 집을 한 명씩 나가니까 시어머니도 괴롭히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친정이 없으니까 저는 명절에도 시댁에서 계속 일만 했는데 하필 시댁이 또 큰 집이라 온 친척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셨거든요. 안 그래도 대가족이라 바쁜데 다 우리 집으로 오시니까 종일 전 부치고 요리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돌아가면 저보고 빨리 환기하라고 청소하라고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시누이가 3명이나 되니까 명절이 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사위들을 챙겨야 한다고 시장을 몇 번이고 가고 요리를 종일 시키셨어요. 또 오랜만에 보는데 더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청소도 계속 시키고 정말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여기 집에 종으로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남편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죠.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딸들에게도 좋은 아빠였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겐 약하더라고요. 말로는 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막상 나서서 해결은 해주지 않는 모습에 답답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명절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곤두섰어요. 시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딸들도 미워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딸인데도 애정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니까 우는 것이 당연한데도 울면 여자애가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크냐고 심지어 저한테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 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셋째를 가지라고 이제 아들이 나올 차례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본인이 점쟁이도 아니면서 촉이 제대로 왔다고 이제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 남편이 이제 분가하자며 저에게 말해서 저는 너무 신났는데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요. 어딜 나가? 이제껏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배신을 해? 진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네. 시어머니는 분가하겠다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화를 크게 내시며 심지어 머리를 싸매더니 들어 누우셨어요. 키워줬더니 은혜를 모른다며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분가하게 된다면 집에서 살림하던 제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저는 도저히 분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결혼해서 식도 올리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분가는 어떻게든 진행한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까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옳게. 그러는 거 정말 도리가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편하게 집에서 지내게 해줬는데, 이제 나간다고 하면 어떡해? 그동안 편히만 보다가 이제 우리 엄마 늙으니까 따로 살겠다고? 정말 너무하네. 저는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저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남편 보고 분가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분가하는 순간 자기를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분가도 하고 시어머니도 안 보면 저한테는 로또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누나들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마음을 바꾸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딱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분가하자. 첫째 나이가 그때 6살이었는데 저보고 2년을 더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 제가 자랐던 섬에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우리끼리 여행은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제 맘대로 외출도 잘 하지 못했던 상태라 여행까지 가지 못하면 그냥 제가 집을 나갈 생각도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러자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분가는 없던 걸로 하자고 대신 제 고향 섬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또 기분이 살짝 좋아졌는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섬을 나온 지는 거의 8년 만에 섬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정말 어찌나 신나던지 달력에 일정을 적어놓고 종일 피곤해도 그 날짜만 기다리며 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역시 원만하게 저를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는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를 피해서 고향 가겠다는 건데 같이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이미 교통편을 예매했다고 하니까 표야 또 사면 된다고 하고 가서 잘 곳이 편하지 않아서 어머님 불편하실 것이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섬에 들어가는 표가 이미 매진이라 시어머니는 같이 가지 못했고 우리 가족 4명만 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가는 고향이라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 첫째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저는 원래 웃음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도 웃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행 때는 더욱 딸들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섬으로 가서 오랜만에 아줌마 아저씨들도 보고 은지 어머님을 찾아갔더니 은지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우셨어요. 아유, 아영아, 너무 오랜만이다. 소식 끊겨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했는데. 아니, 애까지 있어? 그것도 둘? 아이고. 은지 어머님은 저를 끌어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딸들과 남편과 함께 돌아다니는데
워낙 작은 섬이고 다들 아는 사이니까 저를 알아보고 동네 할머니들이 육지 가더니 아이도 낳았다고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딸들만 보면 정색하시고 화만 내셨는데 여기 섬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딸들이 섬에서 나올 때 집에 가기 싫다고 울기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은지는 말을 들어보니 저처럼 육지에서 정착했다기에 전화번호를 받아왔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연락해보니 정말 다행히 은지와 저는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섬에서 있을 때 은지 어머님이 시댁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심하다고 이번에 분가도 못하게 들어누웠다고 하니까 은지 어머님은 수 틀리면 그냥 도망쳐서 섬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제 곁에 저를 지켜주는 어른이 안 계셔서 힘들었는데 은지 어머님의 위로는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향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댁으로 왔는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저에게 빨리 와서 마늘을 까라고 하셨습니다. 거실로 가보니까 그 많은 마늘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집 안이 마늘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짐을 좀 풀고 하려고 알겠다고 말하고 짐을 푸는데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들은 은지 어머님이 생선을 몇 마리 챙겨주셨어요. 생선 이외에도 동네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왔다며 이것저것 정말 많이 주셔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걸 식탁 위에 펼쳐놨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고향에 갔더니 오랜만에 본다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그걸로 저녁 해드릴게요. 싸구려 아니니? 아유, 이런 건 개줘도 못 먹어. 저는 정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보냐고 빨리 마늘이라 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생선과 음식 재료들은 정말 고향에서 갓 잡은 것들을 냉동시키고 또 워낙 좋은 것들이라 품질이 좋았는데 개를 줘도 안 먹는다니까 너무 속상해서 마늘을 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말든 저는 생선과 재료들을 다시 싸서 그대로 집을 나왔고 뒤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뛰어나왔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말싸움하는데 남편은 자기도 엄마 이상한 것 안다고 진짜 독립하자고 딱 2년만 참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믿고 다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그걸 바로 버리냐고 저보고 독하다고 또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제가 몰래 혼자 쓰던 일기장에 결국 시어머니를 저주하는 글을 쓰게 됐죠. 노망난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안 죽어? 죽어. 그 일기장은 정말 저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놓은 일기장이었는데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욕을 적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어도 저는 남 욕을 제 일기장에 적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기장에는 좋은 일만 썼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주하는 글을 쓰니까 마음이 훨씬 괜찮아져서 그 뒤로도 시어머니를 욕하는 글을 적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에게 이 일기장을 공개하거나 들킨 적은 없었어요. 제가 집안 청소를 혼자 했기 때문에 누가 건들면 딱 아는데 저만 아는 공간에 놓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들킬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정도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반박하는 말을 일기장에 적으며 혼자 스트레스를 풀고 했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 욕하는 글을 적으면 또 마음이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디 아프신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태교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자주 아픈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사지가 튼튼하셔서 어디 아픈 것을 결혼하고 본 적이 없었는데 옛말에 이렇게 아프지 않고 정정하던 사람이 먼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디가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모임이 있어서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주된 요인은 시어머니의 무단횡단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차와 심하게 박아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바로 저도 남편에게 알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저희는 정말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도 저에게 모임에 다녀올 테니 저녁으로 만둣국을 준비하라고 하고 나가셨던 분이 숨이 끊어진 채로 저를 맞이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일기장에 쓰긴 했지만 이렇게 한 달 만에 돌아가실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설마 내가 저주를 내려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가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일기장에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고 한 후에 돌아가시니까 시기가 너무 딱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일기장에 쓰고 매일 밤 언제 죽지 생각했어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죽으면 너무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괴롭혔던 분인데 정말 이제 살면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국밥집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해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죽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상하게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켰던 시어머니인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남편보다 훨씬 후유증이 컸죠. 제 비밀 일기장이 무슨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제 소원을 들어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닐 텐데 저는 죄책감이 너무 크게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도저히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죄책감이 들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불면증까지 걸리게 됐죠. 잠을 자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예, 야 부르는 것 같은 환청도 들리기 시작하고 혼자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를 하다가도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하면 늘 짜다, 싱겁다, 맵다, 간이 심심하다 평가 내려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요리를 하고 어머님 간 한번 봐주세요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일 심했던 증상은 불면증인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자꾸 시어머니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아 봐도 본인은 그러지 않는다며 저보고 그동안 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나 보다 얘기하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일기장 때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다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다시 꺼내 봤는데 당연하게 일기장은 저만 아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았던 흔적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자 남편은 집에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이 더 날 수밖에 없다고 밖에 나가서 상쾌한 공기도 쐬고 친구 은지도 만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지를 오랜만에 만나서 상황을 사실대로 털어놨는데 은지는 그게 뭐 어떠냐고 태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 악독한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죽었다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파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에게 말했어요. 난 도대체 네가 왜 죄책감을 가지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넌 예전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했잖아. 너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은 거 절대 아니야.
그래도 시기가 내가 일기장에 저주를 내린 후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봐. 아니, 네가 참았으면 어쩔 건데. 그 일기장은 너희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른다며. 정말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고, 심지어 너희 시어머니는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신 거니까 본인 잘못이야. 제가 너무 침울해 있자 은지는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잊으라고 잘된 일이라고만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제 잘못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집 밖에서 길을 걷다가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비슷한 외형의 사람을 무작정 따라간 적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고 남편은 진지하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길래 동네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를 가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보 말은 일기장에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그래서 당신한테도 시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쓴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여보, 정말 왜 그래? 일기장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래?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당신까지 정신 이상해지면 나 어떻게 살아? 아니, 여보, 나 정말 진지해. 진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잖아. 여보, 그럼 일기장에 우리 집 로또 당첨되라고 써줘. 효령 맛 제대로 보고 우리 부자 되자. 남편은 제가 더 어렵게 털어놓은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제 불면증과 환청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편두통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약을 먹고 한약을 지어봤지만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제 증상은 나빠졌어요. 저는 그 증상들이 너무 심각해서 저만 알고 있자고 생각한 진실도 토로했는데 어째 남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저를 오히려 다그쳤습니다. 저는 불면증은 오히려 괜찮을 정도로 죄책감이 심했는데 제가 만약 일기장에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시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죄책감 때문에 다 나 때문이라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차라리 고향 섬에 가서 며칠 있다 오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같이 가지 못했고 아이들은 남편에게 맡긴 채로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양 혼자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고향은 고향인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니까 편두통은 잠시 사라져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향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은지 어머님도 뵙고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며 바쁘게 돌아다니니 다른 생각도 머리가 가득 차게 되어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은지 어머님에게 신세를 지게 됐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어요. 은지 어머님은 그래도 남편이나 은지보단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지만 역시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죽었으니 오히려 저에게 다행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런 죄책감은 서서히 옅어질 것이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섬에서 잘 동안 애는 불면증이 없어서 아주 잘 자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고향이라 편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묘지에 가서 혼자 아무래도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혼자 무덤 앞에서 할머니에게 고민도 털어놓고 우리 딸들 자랑도 하고 그렇게 종일 떠들고 내려와서 우리가 살던 집도 살펴보고 은진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잡은 날이 없었어요. 새벽에 깨지도 않고 푹 잤는데 너무 감격해서 은지 어머님께 오랜만에 푹 자본다고 하니 은지 어머님은 고향에 오니까 그렇다고 자주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고향에 오니까 제 증상이 괜찮아져서 그렇게 심신 안정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묘지에 가서 할머니에게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딸들도 데리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시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시댁에 와서 남편을 만나고 딸들과 대화를 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오지 않고 고향에서 잤던 것처럼 푹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바로 꿈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눈을 떴더니 검은색 공간 안에 제가 들어와 있고 저 멀리 빛이 보이길래 거기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더니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부르니까 시어머니는 아주 긴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본 적 없는 그런 인자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영아, 저는 하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서 제 이름을 모르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안방에 있는 장롱 두 번째 서랍 안에 있는 주황색 이불을 보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일어나 보니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시계를 보니 다행히 새벽에 깬 것은 아니고 아침이더라고요. 남편은 고향에 다녀오더니 푹 잤냐고 하던데 저는 뭔가 스산한 기분이 들어 시어머니가 꿈에 나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혼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식구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저는 혼자 기다렸어요. 그렇게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혼자 있게 되자 저는 용기 내어 안방문을 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늘 청소하던 곳이라 어색하지 않은데 그날따라 안방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장롱을 열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주황색 이불이 없더라고요. 개꿈인가 싶어서 다시 닫았는데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서랍 안에 있는 이불을 다 드러냈더니 이불더미 제일 밑에 다른 이불보다 훨씬 얇고 오래된 것 같은 주황색 이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황색 이불을 드디어 발견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바로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혼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일부러 빨래와 청소까지 끝마치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이불을 그대로 던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불 안에는 현금 따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 몇만 원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돈다발에 있어서 너무 놀라서 그대로 돈을 다시 이불로 감싸고 도망치듯 안방을 나오게 됐습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목격한 느낌이 들고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집에 올 시간이 되어서 정리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정리하는데 돈다발을 천천히 세어보니까 자그만치 500만 원이었습니다. 3번 넘게 세어봐도 500만 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돈다발 안에서 아주 작은 공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의 일기장으로 추정됐죠. 맞춤법이 엉망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이라 최대한 해석해서 해봤는데 놀랍게도 공책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사남매 중 막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3명을 낳고 실제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에게 많은 시집살이를 당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셋째 시누이는 보육원에 놓고 와서 시어머니가 울면서 찾으러 가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서 나한테 그랬던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읽는데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 마음이 조금 이해도 되고 인생이 정말 평탄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과 돈다발은 다시 주황색 이불로 감싸서 장롱 안에 넣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오자 저녁을 차려주고 태연하게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이것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한숨을 내쉬니 남편이 다시 불면증이 온 거냐고 묻길래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고 억지로 눈을 감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잠들고 저는 시어머니 생각에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어젯밤과 똑같은 공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발짝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부름에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제가 다가간 만큼 멀어지며 다가오지 말라는 표시를 하셨어요. 그 돈은 네 거야. 너 하고 싶은 것에 쓰렴. 그리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자한 미소로 저렇게 말해 주셨고, 제가 다가갈수록 저에게 멀어지셨어요. 어머니하고 불렀는데 눈이 딱 떠지면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제 목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당신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묻길래 아니라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시어머니가 꿈에 나온 이후로 불면증과 불안함이 없어졌고 죄책감도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됐죠. 더 환청도 들리지 않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자 남편도 이제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동안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했고요. 저는 그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일단 그대로 은행에 가서 통장 안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반으로 나눠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꿈에 나왔다는 소리를 남편과 은지에게 말했는데 둘 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넘겨듣더라고요. 남편은 저번부터 일기장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더니 이번엔 꿈에 어머니가 나왔냐고 저에게 웃으면서 로또 번호 안 알려주시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편두통에 불면증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고향에 가서 할머니 무덤 앞에서 말을 꺼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하늘에서 제 얘기를 듣고 측은하게 여겨서 저를 도와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할머니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하늘에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말을 꺼내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저는 지금 태어나서 제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세상에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죄책감도 들지 않으니 요즘은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며 잘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을 용서하라고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은지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고 싶고 또 시어머니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을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미워해봤자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원망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묘지에 모셨는데 여전히 매년 기일이 되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고 있어요. 돌아가신 게 아무리 본인 잘못인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셨어도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날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니 저도 스스로 놀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냥 저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섬에서도 매년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딸들 자랑도 하고 있답니다. 어린 나이에 섬에서 나와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던 것도 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리고 뭘 몰랐던 저에게
따뜻하게 도와주셨던 국밥집 사장님부터 동네 주민분들한테 어찌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할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딸들하고 봉사도 다니고 길에서나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는 합니다. 딸들에게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돕고 살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과도 최대한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용서했고 얄미웠던 시누이들도 저는 용서했답니다. 용서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몸 건강히 챙기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